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5060 세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실수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냈을 뿐인데 국세청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탈세가 아니라 몰라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5060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함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종길 씨는 우편함 앞에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국세청 발신. 그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금액은 4,200만 원, 가산세만 1,1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면서 한 번도 세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됐고 연말정산도 회사 경리팀이 알아서 해줬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세금이란 것은 그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지 2년 만에 4,200만 원. 그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소주 2병을 비웠다고 합니다. 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수백만 명의 5060이 박 씨와 똑같은 함정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함정들을 전부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찾으실 때 훨씬 편합니다. 오늘 영상은 북마크 해두셔야 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와 은퇴 후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줄겠지. 당연한 논리처럼 들립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 후에 세금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의 종류가 갑자기 다양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 여러분의 소득은 단 하나입니다. 근로소득.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국가에 대신 납부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세금 구조를 몰라도 됩니다. 회사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방패가 사라집니다.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퇴직연금이 개시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주식 배당도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각각의 소득에는 각각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종합과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 근로소득세 하나만 알고 살던 분들이 갑자기 이 복잡한 세계로 내던져지는 겁니다. 둘째,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줬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따로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더 큰 세금이 날아옵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르는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금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세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연말정산도 해봤고 부동산도 한두 번 사고 팔아봤고 연금 상품도 가입해뒀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자신감이 함정입니다. 맹자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무지가 아니라 오지가 사람을 망친다고.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아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하나에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세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박종길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 씨는 2021년 말 30년 근속 끝에 중견기업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회사는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했습니다. 박 씨는 그것으로 세금 문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RP 계좌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걸 어딘가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IRP의 핵심 장점 중 하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IRP에 들어있는 돈 1억 2천만 원이 나의 자유로운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은퇴하고 1년 만에 IRP에서 6천만 원을 중도 인출했습니다. 집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이때 IRP에서 중도 인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IRP 중도 해지 또는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소득세율은 16.5%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퇴직소득세를 미뤄뒀던 혜택이 소멸됩니다. 즉,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박 씨가 받은 고지서 4,200만 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6천만 원 중도 인출에 대한 기타 소득세와 원래 미뤄뒀던 퇴직소득세의 추징, 가산세까지 더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누가 이걸 알려줬어야 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은 IRP 가입할 때 세금 혜택만 강조합니다. 중도 인출 페널티는 작은 글씨로 약관 어딘가에 있습니다. IRP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즉 DB형, DC형이나 IRP에 있는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70세 미만이면 5.5%,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입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세율 차이만 3배 이상 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IRP를 은행 예금처럼 생각하고 필요할 때 쑥쑥 뺍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 형태로 받더라도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순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나는 퇴직연금을 매달 조금씩 받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월 100만 원씩만 받아도 연 1,200만 원입니다. 임계점 바로 위입니다.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5060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두 번째 실수입니다. 국민연금.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 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모릅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이미 세금 낸 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 또 세금을 낸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중과세 논쟁의 핵심인데요. 현행 세법상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예전에 냈던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을 기업은 비과세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은 세금을 안 냅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그 당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으로 오래 일한 분들 2002년 이후에도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때는 공적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연금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소득과 합산될 때입니다. 2024년 기준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즉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과세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세 최광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월 165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연간 1,980만 원이죠. 거기에 오래전에 구매한 빌라에서 월세가 매달 80만 원, 연간 96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금으로 연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최 씨는 이 모든 걸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원천 징수가 됐지만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신고를 안 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에 최 씨에게 3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총 780만 원.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세금을 뗀다고 해서 더 낼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월세 80만 원은 너무 소액이라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고 주식 배당은 이미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논리입니다.
이미 뗐으니까 끝이라는 생각.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원천 징수는 잠정적인 세금 납부입니다. 최종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여러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뗀 세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임대소득. 여러분, 한국에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화면 앞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202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주 중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약 18%입니다. 5가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전세를 줬는데 전세는 임대소득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거나 월세가 소액이라서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생각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전세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입니다. 3채 이상 주택 보유자가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임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3채의 전세 보증금이 각각 2억, 1억 5천, 1억으로 총 4억 5천만 원이라면 3억을 초과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1억 5천만 원 곱하기 2.9%는 435만 원. 이 435만 원이 임대소득으로 잡힙니다. 아, 그럼 3채 이하인 저는 괜찮겠네요? 이주택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주택수에 관계없이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1주택자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2세 이현숙 씨입니다. 이 씨는 2020년에 퇴직하고 본인 아파트에 살면서 오래전 구입한 빌라 한 채에서 월세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간 660만 원. 이 씨는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 비과세는 2018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리과세이긴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씨는 4년치를 신고 안 했습니다. 2024년에 날아온 고지서는 4년치 세금의 가산세로 약 18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 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4년을 살았다니라며 자책했습니다. 여러분, 임대소득 있으신 분들 금액이 적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입니다. 고의적 무신고 판정 시에는 40%까지 올라갑니다. 신고는 하되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받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이름부터가 벌써 무겁죠.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지는 5060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통장이자, 채권이자, 주식배당금, 펀드배당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 징수 15.4%로 끝납니다. 별도 신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을 다른 소득, 즉 근로, 연금, 임대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내가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은퇴자분들 생각해보세요.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합쳐서 예금에 넣어두셨나요? 요즘 금리가 3.5에서 4% 수준입니다. 원금 5억 원을 3.5% 금리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1,7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식 배당금 300만 원 더하면 2,050만 원 초과됩니다. 원금이 6억만 되어도 이자만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5060 세대, 특히 오랫동안 저축하며 살아오신 분들, 퇴직금까지 합쳐서 금융자산이 5에서 7억 원 이상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함정 구간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면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김태훈 씨 사례입니다.
김 씨는 퇴직금과 아파트 처분 대금을 합쳐서 약 9억 원을 은행 예금에 분산해뒀습니다. 금리 4% 시절 연간 이자 수익은 3,6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연 1,440만 원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득 3,600만 원, 기준 2천만 원 초과분 1,600만 원. 이 1,600만 원이 국민연금 1,440만 원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합산소득 3,040만 원에 대한 세율 구간은 15%입니다. 기본 산출세액, 거기에 각종 공제를 빼도 실제 추가 납부액이 상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자 많이 받는 게 좋은 거라고만 했지. 그것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온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금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ISA 계좌를 활용하거나 가족 간 증여 전략을 쓰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을 모르면 방법 자체를 찾을 이유도 못 느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금융소득이 연간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자와 배당을 다 더해서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실수를 다뤘습니다. IRP 중도 인출, 국민연금 종합과세, 임대소득 무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이거 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바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뒤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프리랜서 사업 소득신고 실수, 부동산 양도세의 함정,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맞는 증여세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전략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채널 기회찬스에서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5번째 실수입니다. 퇴직 후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요즘 5060 은퇴자들 그냥 집에서 쉬지 않습니다. 컨설팅을 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유튜브를 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카페를 차립니다. 친구 회사를 도와줍니다. 스타트업 자문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직장 밖에서 버는 소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프리랜서, 강사, 컨설턴트, 1인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입니다.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은 약 8.8%가 됩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느냐, 지속적이라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58세 류재원 씨 이야기입니다. 류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2022년 퇴직 후 중소기업들로부터 품질 컨설팅 의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2, 3회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꾸준히 일이 들어왔습니다. 류 씨는 이 소득을 모두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원청 업체가 3.3%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류 씨는 세금이 다 처리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국세청은 류 씨에게 사업소득 해당 통보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컨설팅 수입이 들어오는 패턴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류 씨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까지 더해져서 세율 구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료도 재산정되어 월 3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류 씨가 억울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업무 관련 비용들. 그런데 뒤늦게 추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필요경비 입증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경비 처리를 해뒀을 텐데. 이 한마디가 정말 아픕니다. 퇴직 후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수입이 더 크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은 냅니다.
단지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기회를 잃는 것뿐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건 정말 깊은 주제입니다. 5060 세대에서 가장 큰 금액의 세금 실수가 집중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핵심 함정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함정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정확히 모른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집 한 채 가지고 2년 살면 양도세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유 2년, 거주 2년, 거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기간에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조정 지역에서 집을 샀다가 2022년 이후에 팔려는 분들,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함정 2.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놓친다. 이게 정말 아깝습니다. 원래 집이 있는데 새 집을 샀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2주택 상태에서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2023년에 이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며칠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팔았어야 했는데 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많이 옵니다. 수천만 원의 양도세 차이가 납니다. 함정 3.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극대화하지 못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이 80%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 10년, 거주 10년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유는 10년이 넘는데 거주가 부족합니다. 거주를 2, 3년 더 채우면 공제율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3세 황성철 씨는 2006년에 구입한 아파트를 2022년에 팔았습니다. 16년 보유, 거주는 8년이었습니다. 거주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72%였습니다. 만약 거주를 2년만 더 채웠다면 80%였습니다. 그 차이로 인한 세액 차이는 약 2,800만 원이었습니다. 황 씨는 세무사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7번째이자 오늘 가장 충격적인 실수입니다. 증여세.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부 사이에. 그런데 이것이 세금 문제의 지뢰밭입니다. 한국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손자와 손녀에게는 5천만 원.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넘는 순간 세금이 시작됩니다. 1억 원 이하 초과분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증여는 상속보다 훨씬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절세가 됩니다. 하지만 모르고 하면 세금 폭탄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신광호 씨. 자녀가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줬습니다. 그냥 부모 마음에 아들한테 집 사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은 증여입니다. 면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10%인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거기에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됩니다. 아들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신 씨는 세무조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국세청이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아들이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이 자금이 드러났습니다. 소득 대비 큰 금액의 부동산 구입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체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냥 아들한테 준 건데 이게 세금이에요? 네, 세금입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대금을 남편 명세서에서 이체한 경우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 면제 한도는 6억 원이지만 이것도 10년 합산입니다. 이전에 이미 증여가 있었거나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또 하나, 자녀 학비, 생활비를 계좌이체로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생활비, 교육비 목적의 증여로서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유지를 위한 통상적 금액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고 취업 상태이고 큰 금액이 계속 이체된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절세 전략 하나. 10년 주기로 미리 증여하세요. 지금 태어난 손자에게 2천만 원 증여하면 10년 후에 또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상속 시점까지 상당한 금액을 면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략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금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세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세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세금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폭증하는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이 바로 은퇴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퇴직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건강보험료를 거의 안 냅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하. 그런데 임대소득이 생기거나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집 한 채에 금융자산까지 있으면 월 보험료가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1세 오현수 씨. 퇴직 후 공무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예금을 늘리고 은행 이자가 연간 2,200만 원이 됐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 초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기준 건강보험료 월 41만 원 부과, 1년이면 492만 원, 10년이면 4,920만 원. 이 돈을 매년 은행 이자에서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사실상 건강보험료가 추가 세금이 된 셈입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예금을 분산합니다. 비과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이런 전략 하나하나가 결국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9번째입니다. 상속세.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속세는 부자들 얘기 아닌가요? 내가 남길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2024년 기준 상속세 면제 기준은 얼마일까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인적공제 등 합산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활용할 경우 배우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10억 원이면 나는 괜찮겠네요. 잠깐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얼마입니까?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 9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 재산을 더하면 가볍게 10억 원을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에 상속세 개편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 시행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전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했을 때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리고 세금은 시세 기준으로 나옵니다. 이중 손실입니다. 또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족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언장 하나로 해결될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사람이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부산에서 65년을 살다가 2023년에 돌아가신 박정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하나, 예금이 있었습니다. 총 자산은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기초공제 등을 다해도 상속세가 약 8천만 원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2억 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금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상가를 팔아야 했는데 세 자녀가 분할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첫째는 아파트를, 둘째는 상가를 원했습니다. 셋째는 해외에 있어 연락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 후 6개월을 넘겼습니다.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협의도 안 된 채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몇 년 후 세 자녀는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속 준비는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어진 후 내 가족이 싸우지 않도록, 국가의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10번째 실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또는 부실 신고. 이것은 앞에서 다룬 모든 실수들의 집합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처리되는 게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었을 때 여러분은 종합소득세와 거의 접점이 없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별도 신고 불필요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달라집니다. 다양한 소득이 생기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임대소득이 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공정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프리랜서, 컨설팅 등 사업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매년 5월 1일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미납세액의 0.022%,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 모르고 3년을 신고 안 했다면 가산세만 수백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했는데 항목을 빠뜨렸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습니다. 부당 과소신고, 고의 누락은 40%입니다. 여기서 희망의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을 더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즉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관리비 등을 제대로 공제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노인 인적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챙기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공제들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신고 안 하면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돈도 포기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64세 차민수 씨, 은퇴 후 매년 5월 신고를 안 했습니다. 세금 낼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겼다면 매년 40에서 60만 원의 환급이 가능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5년이면 200에서 300만 원. 그 돈이 고스란히 국가에 남아있었던 셈입니다. 어떻게 신고할까요? 국세청 홈택스, www.홈택스고.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간단한 경우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환급액이나 절세 효과가 수수료보다 크면 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세금 실수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에게 어떻게 실제로 전개되는지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박정호 씨, 62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합니다. 1990년대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한 박 씨는 2020년 말 대기업에서 25년 근속 후 희망퇴직으로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거기에 개인연금 적립금 5천만 원,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2,200만 원, 은행 예금 3억 원, 일산 아파트 한 채, 시세 7억 5천만 원,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작은 빌라 한 채, 전세 1억 7천만 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노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내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올라갔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은 조용히 쉬었습니다. 2021년 초 박 씨는 옛 직장 동료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 3.3% 프리랜서 형태로 원천 징수. 같은 해 파주 빌라 전세가 만료되면서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을 원했습니다. 박 씨는 월 55만 원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660만 원. 박 씨의 은행 예금 3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 연간 약 900만 원. 아내 피부양자 자격 확인. 소득 합산해보니 박 씨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전환. 월 건강보험료 38만 원 추가 발생. 2022년 5월 첫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박 씨는 3.3% 이미 뗐고 월세도 소액이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IRP 계좌에서 4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집 리모델링과 자녀 결혼 지원 목적. 기타 소득세 16.5% 660만 원이 원천 징수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원천징수라도 됐습니다. 2023년 5월 박 씨는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금을 다 뗀 것 같아서 2023년 10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 사전 안내. 2021년, 2022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신고 누락됐다는 내용. 조사 요청. 박 씨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사가 계산해보니 2021년과 2022년 2년치 미신고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합쳐 약 6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소득과 월세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 소득이 상당했고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까지 합산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세무사가 빌라 임대 관련 필요경비, 즉 수선비, 감가상각 등을 소급하여 입증해 세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2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하지만 이미 낸 건강보험료 추가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 박 씨는 이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합니다. 아내도 함께 앉아서 봅니다. 뒤늦게 알게 된 ISA 계좌를 활용해서 이자 소득을 일부 비과세 처리합니다. 컨설팅 소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을 꼼꼼히 챙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면 세금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잡해지더라고요. 누가 미리 좀 알려줬더라면. 3년 동안 낸 가산세와 건강보험료 추가분을 합치면 거의 1,000만 원이 날아갔어요. 그게 제일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좀 떨리시나요? 이 영상이 떨리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희망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세금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국세청이 만든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탈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5060 은퇴자를 위한 절세 전략 7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략 하나, ISA 계좌 최대한 활용하기. ISA는 금융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은행, 증권사에서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발생. 이자 소득을 ISA 계좌 안에서 굴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전략 둘, 퇴직연금 IRP는 연금으로만 받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복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율이 5.5에서 3.3%입니다. 일시금이나 중도 인출은 16.5%입니다. 절대 중도에 건드리지 마세요.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략 셋, 배우자 명의 분산 투자. 부부 각각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유지하면 가구 전체로 금융소득 합산 시 4천만 원까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배우자와 분산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단,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간 증여 공제 6억 원 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전략 넷, 임대소득 필요경비 철저히 챙기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시 필요경비율 50%가 자동 인정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 원도 적용됩니다. 단,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으로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략 다섯,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극대화. 부동산 양도 계획이 있다면 거주 기간을 최대한 채우세요. 보유 10년, 거주 10년에서 80% 공제. 이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잡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략 여섯, 증여는 10년 주기로 미리미리.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10년 후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미리 줄여갑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전략 7, 전문가 상담을 아끼지 마세요. 세금 문제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 전략은 세무사나 세금 전문 재무설계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 상담을 비용으로 봅니다. 저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짜리 상담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그건 수천 %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영상 처음에 등장했던 박종길 씨 기억하시죠? 우편함 앞에서 굳어버렸던 그분.
4,200만 원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박 씨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내라면 내야지 뭐 어쩌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이의 신청을 도와줬습니다. IRP 중도 인출 경위를 설명하고 가산세 감면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납부 이력과 협력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액이 4,2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산세 1,100만 원 중 700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아직도 큰 돈이지만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하긴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세금에 대해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지식이 무기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 무섭고 알면 다룰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조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제, 면제, 감면, 비과세. 이 혜택들은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 주변에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부모님, 친구, 형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이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기회찬스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진짜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기회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너스로 드립니다. 나는 소액이라서 국세청이 잡을 리 없어. 이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2020년대 들어 국세청에 세운 포착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조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 즉 1,000만 원 이상은 자동 보고됩니다. 부동산 등기 정보는 과세청에 실시간으로 넘어옵니다. 카드 매출 데이터, 부동산 임대 계약 데이터, 심지어 일부 온라인 플랫폼 수익 데이터도 수집됩니다. 과거에는 현금으로 거래하면 모른다는 말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67세 임성규 씨,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세입자를 오히려 현금 할인으로 설득했습니다. 10년간 신고를 안 했습니다. 2023년 국세청이 그의 재산 증가분과 신고 소득 간의 불일치를 포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0년치 임대소득, 가산세,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소득 누락까지 총 2,200만 원의 추징이 나왔습니다. 임 씨는 처음에 내가 잘못한 게 있냐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세무사를 선임하고 나서야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모른다는 게 옛날 얘기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피하려다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이해하고 관리하면 내야 할 세금만 내고 아낄 수 있는 세금은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의 진짜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회찬스였습니다. 지금부터 댓글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A값입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약 286만 원 정도입니다. 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감액 구간 A값 초과분 100만 원 이하 5%, 100에서 200만 원 10%, 200에서 300만 원 15%, 300에서 400만 원 20%, 400만 원 초과 25%. 단, 이 감액은 65세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액됐던 연금은 나중에 추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려 중이라면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령을 미루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나요?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IRP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30에서 40% 낮아집니다. 55세 이후 수령 예정이고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가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바로 냅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집니다.
당장 큰 자금 활용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 수령이 불확실하다면 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IRP로 받았으면 절대로 중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경로우대는 추가로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입니다. 단,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부모님은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기 전에 세금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전문가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세액 확인은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에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 자진하여 추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를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국세청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사 수수료보다 절세되는 금액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기회 찬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5060 세대라고 답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세금도 다 냈습니다. 연금도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자식도 키웠습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세금 구조가, 그리고 그 함정에 빠졌을 때 가산세와 추징으로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그 정보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친구,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금을 아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기회찬스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안전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기회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